인사할 시간도 없어. 가까운 미래,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가 난무하는 사이버펑크가 지배하던 시절, 2077년보다 15년이나 더 흐른 2092년, 지구는 심각하게 병들었고 산소 마스크 없이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자들만 살 수 있는 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가 아니라 유토피아 Above the Sky가 만들어졌죠. 오직 5%의 인류만 우주에서 호의호식하고 나머지 95%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지구에서 노동비자를 받아 우주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승리호 줄거리. 영화를 보신 분은 이해가 쏙쏙 되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도 스포일러 없이 예습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영화 속 과학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자세한 해석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 마그네틱 슈즈와 인공 중력. 영화 초반 저중력 상태나 빠른 가속을 경험할 때 강한 전자기력으로 몸이 떠오르지 않고 우주선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신발이 나옵니다. 현재 안전을 위해 우주선에 발이나 몸을 고정시키고 작업을 하긴 하지만 자유롭게 우주선 표면을 걸어다니기는 쉽지 않죠. 만약 거대한 초전도 자석과 안전한 저온 장치가 있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중력처럼 끌어당길 수는 있겠지만 인체에 해로울지도 모릅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 중력이 필요한데 이론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것처럼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도넛 형태로 만들고 중심을 축으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시키면 우주선 내부의 물체와 사람은 바깥쪽으로 중력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둘, 누군가 가까워지면 울리는 알림장치.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애 나오는 어플과 비슷하게 거리에 따라 반응하는 장치입니다. 등록된 유전자 정보와 동일한 사람이 가까워지면 빠르게 깜빡거리는 장비인데 이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은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송수신 장비만 갖추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 정보를 위성으로 스캔해서 누군가를 찾는 건 역시 가능할지도 모르죠. 물론 대상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외형만으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셋, 궤도 엘리베이터. 영화 초반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는 광화문에서 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 되려면 먼저 궤도 엘리베이터 꼭대기가 우주로 나간 뒤에 줄을 지구로 내려야 하죠. 이 줄은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단단한 물질인 탄소 나노튜브보다 튼튼해야 합니다. 마치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고 이걸 이용해서 우주로 물자나 사람을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36,000km 이상인 고도에 위치해야 궤도 엘리베이터가 정주궤도 위성처럼 같은 위치에서 지구 주위를 돌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길고 튼튼하며 저렴한 줄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거기에 막대한 전력을 궤도 엘리베이터에 공급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2018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시즈오카대에서 개발한 초소형 위성 2대를 통해 10m짜리 미니 궤도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보려고 시도했었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넷, 생명 연장의 꿈. 152세까지 장수한 장수왕 설리반이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는 역시 극초반에 나오죠. 2016년 네이처에 올라온 논문에 따르면 유전자에 입력된 수명의 한계는 114.9세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그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리반은 아마 대부분의 장기를 인공장기로 대체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물론 동물의 장기를 이용한 바이오 인공장기일 수도 있겠지만 혈관이 종종 검게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면역체계 부작용을 넘어 중금속이나 기계장치가 혈관에 쌓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즉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한 사이보그라고 볼 수 있죠. 극중 외골격 광화복을 입은 UTS 기동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로봇공학이 발전한 미래로 보입니다. 다섯, 우주 쓰레기 수거 방식. 작살 꼽는 방식이나 로봇팔을 이용한 수거 방식이 극중 등장하는데 이는 우주 쓰레기를 다른 위성이 제거하는 ADR 방식이죠. 현재 유럽 우주국에서 개발 중인데 작살이 연료통이나 액체 탱크를 관통하면 오염이나 발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로봇팔은 정밀한 센서와 조작 능력이 필요해서 어렵죠. 승리호는 우주 쓰레기를 1대1로 직접 접촉해서 회수하며 뒤에 나올 하치 위성에 판매합니다. 최근 궤도로 올라가는 위성들은 스스로 자진 제거되는 PMD 방식과 관련된 기술을 탑재하기도 하죠. 여섯, 쓰레기 하치 위성.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 내에 있는 우주 쓰레기 공장입니다. 대기권 밖에서 부품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감독 상상력의 산물이죠. 지구의 폐자원 수거 시장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같은데 현재 우주 쓰레기에 대한 관점은 영화와 현실이 확실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쓰레기는 소멸이나 재사용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주 쓰레기의 경우 차지하고 있는 우주 공간을 비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고철이나 헌옷처럼 자원을 재활용하고 싶어도 상당히 많은 양을 모아야 하는데 우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영화적 해석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쓰레기 하치 위성이죠. 로켓도 재활용하는 시대다 보니 고급 장비나 부품을 목적으로 한다면 머나먼 미래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가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우주에 올라온 부품들이 비싼 이유는 지구에서 우주로 올라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 우주에서 수거한
한 뒤에 바로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송중기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7. 나노로봇, 아주 작은 초소형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언급해보죠. 이 아이디어는 천재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자 몇 개 크기의 로봇들은 사람의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손상된 부위를 복구할 수도 있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기도 하죠. 물론 트랜스포머 같은 로봇보다는 훨씬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아직 원천 기술 단계라 극복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죠. 이러한 나노 기술은 의료뿐만 아니라 IT나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모여있으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하는 특성 덕분에 충격도 잘 흡수해서 국방에도 쓰입니다. 8. 수소폭탄에서 발생하는 크립톤 파동. 특정 국가가 핵실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논이나 크립톤 등 방사성 물질을 검출하는 것이죠. 크립톤은 원자번호 36번으로 무색, 무취, 무미, 비활성 기체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이 많다면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크립톤보다 위험한 건 전자기 펄스인데 만약 우주에서 수소폭탄이 터진다면 강력한 EMP로 회로에 과전류가 흘러 로봇이나 기계 장비가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 있죠.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연출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백미입니다. 9. 테라포밍.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나 위성 등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꾸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 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소재로 다루었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행성을 찾아 떠났지만 테라포밍은 가까운 행성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바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황폐화된 지구에서 시작되는 영화 승리호 역시 테라포밍이 빠질 수 없겠죠. 금성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현재 화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며 스페이스X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의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한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식물을 이용해 풍부한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바꾸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복잡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뒤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화에선 과연 테라포밍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10. 라그랑주 영역, 라그랑주점,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불리는 5개의 위치입니다. 1772년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는 3개의 물체 중에서 1개가 다른 2개보다 매우 가벼울 때 가벼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했죠. 계산해본 결과 그는 특정한 위치에서 이런 가벼운 물체가 다른 2물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5개의 점이 바로 라그랑주 포인트, L1, L2, L3, L4, L5 등판.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이러한 5개의 점이 있으며 이곳에 들어가면 매우 안정적이라 못이 박힌 것처럼 멈추어 우주를 관찰해야 하는 우주망원경들이 주로 이곳에 있죠. L1, L2, L3는 사실 가파른 산 꼭대기에 주차해둔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살짝 건드리면 한쪽으로 딸려가죠. 가장 안정된 위치는 L4와 L5입니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소행성이나 우주먼지 등 잡동사니들이 여기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죠. 영화 승리호에 라그랑주 포인트가 나온다면 5개의 위치 중에서 어떤 곳일지 상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들이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안될과학 랩미팅 영상에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었죠. 영화 승리호의 말미에서 아마 비슷한 맥락의 반전을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실제로 구현된 것들보다 상상에 의존한 과학기술들이 많지만 괜찮습니다. 어떠한 현실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니까요. 스포일러 방지 차원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지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괴피셜 향후 한국 SF의 기준이 될지도 모를 승리호를 위해 무려 10년간 시나리오를 써온 조성희 감독님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진정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고 싶은 가장 빠른 과학 초긴급 과학의 궤도였습니다.